그쵸, 그쵸. 약간 미술 교실 같은 거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래요? 이러면 이제 막, 이렇게 그려주잖아.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보통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그리고 전제를 하나 깔게요. 일단, 단순히 미술이라고 했을 때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단순히 그림이라고 했을 때 너무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일단 상업적인 그림도 있을 거고 비상업적인 그림도 있을 거고 대중예술도 있을 거고 순수예술도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게임 업계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가까운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뭐 게임 일러스트레이션만을 위한 그런 얘기는 사실 오히려 더 하게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림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전제가 몇 가지 필요한데 일단 그림이라는 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손으로 그리죠. 손으로 뭘 쥐고 그리잖아요. 그게 가능하려면 일단 눈으로 뭔가를 보고 내가 그게 어떤 형태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거를 다시 내가 생각한 대로 손으로 그려내는 그게 기본적인 순환골이죠. 그래서 내가 상상한 걸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봐왔던 것 그걸 기준으로 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순수 예술을 한다. 나의 내면을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그걸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점점 더 표현의 자유는 커지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리든 내가 거기에 나만의 탄탄한 논리로 접근을 했다면 굉장히 좋은 작업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방식의 그림은 아니고요. 조금 더 전통적인 서양화 기반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 회화 그게 동양화랑 차별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점이 일단 르네상스 이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화면에 일루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루전이 우리말로 직역하면 환영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환상? 환영?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눈으로 보는 그죠? 그런 거죠. 현실에서 눈으로 보는 형상들은 기본적으로 3차원이죠. 그래서 공간에 축으로 쳤을 때 X, Y, Z 그러니까 길이, 높이, 길이 너비라고 해야 되나? 길이, 너비, 깊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평면 같은 경우는 X, Y 하면 끝인데 X, Y 하고 깊이, Z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차원 형태를 우리가 평상시에 보고 살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 매체는 기본적으로 평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큰 모순을 안고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의 형상을 눈으로 봤는데 그거를 2차원에 그리게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나타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개발된 투시도법이고 기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의 주된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루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설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2차원에 우리가 그렸지만 그게 3차원 같아 보이도록 만드는 기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현실에서 보는 게 우리 세상이 2차원이라면 그림에서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사는 게 3차원이기 때문에
평면적인 그림을 보면서도 3차원인 것처럼 보이게 잘 만들수록 이거 진짜 같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 업계에서 쓰이는 일러스트레이션의 그림체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뭐 캐주얼도 있고 뭐 실사라고 불리는 그냥 진짜 사진처럼 그리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관련 없이 그 정도 범위 안에 있는 그림체는 무엇이 됐든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한 형태로 데포르메가 됐다고 하더라도 기본 전제가 3차원처럼 튀어나와 보이게, 일정 이상 튀어나와 보이게 만드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형태를 조금 더 단순하게 생략하고 과장해서 데포르메를 했느냐, 명암을 단순화를 했느냐, 이런 방식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범위가 갈린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그림이란 2차원에 존재하는 거를 3차원 튀어나온 형태처럼 우리가 눈속임을 하는 기술이다. 그게 기본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자 할 때 그림체에 관계없이 이제 필요한 것들, 그게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정의하는 기본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기를 제 나름대로 3가지로 분류를 하면,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뭐 제가 살면서 저도 미술 배웠을 거잖아요. 뭐 미대 입시도 했고 회사도 다녔고, 그러면서 뭐 선생님한테 배웠던 적도 있고, 미대 입시할 때처럼 미대 입시할 때 선생님한테 배웠겠죠. 일할 때는 이제 같이 일했던, 저보다 먼저 입사했던 프로 분들을 옆에서 보고 배운 것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누군가 저한테, 참 안타깝게도 누군가 저에게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평생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분차분하게 이론적인 거를 설명해 준 분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만난 사람, 미대 입시할 때 같이 옆에 있던 학생, 그리고 뭐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모든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적어도 한국에서 미술을 한 사람 기준으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배워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이런 거를, 네 안녕하세요,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고민했던 이유도 분명히 이론적인 기반이 많이 있을 거고, 이 인간이 그림을 하루 이틀 그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양화, 이제 미대에서 미술사 같은 걸 배웠는데, 서양화 기준으로 우리가 화면에 일루전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거 미술사 책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생각해도 그게 이제 르네상스기잖아요. 그러면은 15세기 이럴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얘긴데, 그때부터만 쳐도 우리가 지금 엄청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동안에 쌓인 이론적 기반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제대로 전달받지를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고 이래저래 책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스스로 정리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참고로 오늘 되게 두석 없을 예정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다들 말씀들이 많으시다가 갑자기 약간 진지해지니까 다 말이 없어졌어. 갑자기.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일루전을 만드는 기술인데 그걸 기본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림체와 큰 상관없는 기본적인 기술들을 저는 기본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3가지로 일단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형태.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유사해 보이도록 그림에 짱짱하게 정확한 형태를 그리는 것. 첫 번째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제도, 예를 들면 평면에다가 설계도, 제도에서 도면 같은 거 그리죠. 그거 할 때도
그 형태를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정확하게 하는데 그 정확함의 기준이 달라요. 그거는 이제 치수 같은 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는 그림이고, 우리가 이제 정확한 형태다라고 할 때 정확하다는 거는 이 그림에 있는 대상이, 그려진 대상이 마치 3차원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보이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가를 기준으로 말하는 정확함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뭐 이등신의 데포름에 된 캐릭터 형태가 된들, 아니면 그냥 진짜 사람 그대로든 어쨌든 튀어나와 보이게 만드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 물론 이제 무조건적으로 사실적인 게 당연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걸 일단 할 수 있는 선상에서 내 나름의 그림체의 매력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변형시킬 수 있죠. 그건 이제 작가로서의 선택인데, 어쨌든 그런 형태, 이 기본기에서 맞냐 틀리냐의 부분에서 정확한 형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확한 양감, 빛의 느낌, 명암을 표현하기, 정확한 양감을 표현하기 위한 탄탄한 명암, 이것도 이제 정답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 그게 일단 두 번째로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탄탄하고 안정적인, 그리고 사실적인 색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다 내가 그림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데포름이 되거나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생략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거 안 할 거면은 그걸 안 해야 된다면 굳이 그림으로 그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그게 일단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빛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빛이 어딘가로부터 왔을 때, 뿜어져 나왔을 때, 그게 대상이 되는 물체에 부딪혀서 우리 안구로 들어올 때 그걸 우리가 인식해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림에서 일루전을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거, 그거를 평면에다 최대한 흉내를 잘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현실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현상을 잘 따라하는 데는 당연히 그 현상을 정확하게 복제하면 복제할수록 정확한 형태가 나오겠죠.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 머리로 이렇게 뭘 생각한다고 해서 100% 정확한 거 만들기 어렵겠죠. 근데 컴퓨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D로 렌더링한 게 더 사진 같아 보이는 정확함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명암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밝냐 어둡냐의 문제죠. 그림의 특정 부분이 얼마나 밝아야 하는가, 얼마나 어두워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좀 제껴두고 첫 번째로 이제 형태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림 그리는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첫 번째는 저는 형태라고 생각해요. 일단 내가 정확한 형태로 뭐 스케치를 해놔야, 그리고 내가 그게 어떤 형태인지 알아야 거기다가 명암을 넣든 말든 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게 뭐 색깔이 예쁘냐 마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형태, 명암, 그리고 색상,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을 때 저는 이거를 먼저 챙겨야 되는 우선순위의 순서대로 말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바뀔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 물론 이제 저 개인적으로 기본기의 측면을 떠나서 그림의 매력으로 보면, 그림의 매력과 그런 것들은 이제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색상이 아름다운 그림을 제일 좋아해요. 색상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요. 저 스스로에게는. 근데 그거랑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기본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원래 모든 게 그렇잖아요. 기본이 제일 어려워요.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인 거를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형태 3차원의 3차원 형태를 2차원 평면에 3차원처럼 보이도록, 이 말이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입체적인 거를 평면에다 그렸는데 그게 입체적인 것처럼 보이게 뻥을 치는 기술, 그게 투시도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바꿔 말하면,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입체적인 형태를 평면에 쓰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약간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대상이 되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 스스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3차원으로 이해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형태를 평면에 완벽하게 투사하는 것, 그게 두 번째.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인체를 그리고 싶어요. 인체를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인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난 100% 알아. 근데 투시를 못한다. 난 투시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인체를 찰흙으로 이렇게 잘 빚어요. 진짜 완벽한 찰흙 인가에 나와. 근데 그거를 화면에다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개판 떡판 되는 거예요. 막 찌그러져 애가 막. 그리고 막 피카소 그림처럼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내가 입체적인 형태, 아무리 내가 잘 이해한 형태라고 해도 그거를 화면에 넣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인체는 어렵잖아요. 그죠?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육면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정육면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잖아요. 뭐 이제 상식을 갖추고 있는 성인이라면 다 알겠죠. 근데 정육면체를 과연 평면에다가 진짜 사진처럼 보이게 형태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별로 없을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거나 적어도 관심은 있는 분들이겠죠? 직접 육면체를 완벽하게 그리고자 했을 때 그릴 수 있을까?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입술이 너무 건조하네. 그리고 이제 반대의 경우, 내가 투시도법은 완벽하게 알아요. 완벽하게 아는데, 근데 대상이 되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나 애초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는 쉬우니까 내 투시도법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있고 정육면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요. 그러면은 정육면체를 화면에 잘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인체는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투시도법 아무리 잘 알아도 애초에 내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화면에 넣으면 또 갑자기 초등학생 그림처럼 변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쵸? 아,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고? 아, 그래요? 어허. 저 목소리 특이하단 말은 진짜 많이 들었는데. 목소리 좋단 말은 몇 번 못 들은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그러면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계시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잘생긴 톤으로 말해야겠다. 잘생긴 톤 뭐 있을까? 약간 이렇게 연극 배우 같은 톤으로 목에 힘을 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목에 힘을 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발성을 약간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좀 괜찮나요? 아, 또라이 같네. 그만해야지. 아, 그래가지고 장난 그만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 하고 있었는지 까먹었다. 지구방위대! 이거 지구방위대 목소리 잘 낼 수 있어요. 프레시맨 지구방위대! 아무튼 간에 뭔 얘기하고 있었냐. 까먹었잖아요. 투시? 네, 그래서 투시도법을 잘 알아야 된다. 근데 되게 학생분들이 아니면 지망생분들이 이제 프로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프로분들은 이미 그걸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알아서 잘 하겠죠.
그리고 저도 동등한 입장의 프로이기 때문에 프로가 이제 물론 가르치는 학생분 중에 프로가 몇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저한테 이제 가르쳐 달라라고 이제 오신 분들이니까 저한테 학생이니까 말을 하는 건데 뭐 그냥 강의실을 딱 벗어나는 순간 프로가 프로끼리 동등한 입장인데 뭐하러 남의 그림에 왈가왈부 합니까? 저 별로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림에는 기본적으로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금 기본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기본기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어찌됐든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시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체를 평면에 쓰는 법이에요. 근데 보통 이거의 중요도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만 공부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투시도법이 그림에서 이렇게 싹 빠져나가면 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이상한 형태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 딴에는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사진도 합성한 게 티가 되게 안 날 수도 있고 되게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합성한 거 보고서 이거 좀 합성한 것 같다 라고 딱 알아채는 게, 그게 뭐 그림 그려본 사람, 사진을 많이 찍어본 사람만 그걸 눈치채는 거 아니죠.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보고 이거 합성 같다, 어색하네 라고 알아채는 거죠.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 사진은 평범한 카메라 하나로 찍은 사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방향에 딱 한 군데서 바라본 순간적인 딱 고정된 시점으로 그 형태를 바라본 시점이 정확하게 하나인 상태로 그 평면으로 딱 고착된 거죠. 그 순간이. 근데 다른 곳에서 바라본, 그러니까 시점이 다른 사진을 억지로 섞어서 붙였다. 그러면은 기술적인 이해도가 있건 없건 떠나서 그냥 보는 순간 보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위화감을 느끼는 거예요. 형태적으로. 이 부분 뭔가 이상하게 생겼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시점이 다르거나 비율이 안 맞거나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로 빛 방향. 특정한 걸 찍었는데 그거에 조명 환경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다른 조명 환경에서 찍힌 거를, 그거를 색상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맞춰도 빛 방향, 조명의 숫자, 조명의 방향, 조명의 강도, 이런 것들이 달라서 전체적인 조명 환경이 다르게 되면 그거를 웬만큼 보정해서 진짜 잘 티 안 나게 섞지 않는 이상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내가 그림 그릴 때 하나의 형태를 한 장의 그림으로 완성시키는데 각 부분의 형태가 여러 가지 시점으로 그려진 것처럼, 내가 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시점으로 물론 그리진 않겠지만 내 딴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린다고 그렸는데 결과적으로 투시가 안 맞으면, 그러면 여기저기서 쳐다본 것처럼 각 부분의 형태가 다 따로 놀게 돼요.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처럼. 피카소야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니까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전혀 아닌데도 그렇게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게 돼서 다시점처럼 보이게 되는 거.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똑같이 위화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조명의 방향. 내 딴에는 이쪽 위방에서 오는 빛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니게 되는 경우, 그러면 또 위화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형태가 왜곡돼 보이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제 완성도가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매력 이하로 그림의 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는 그림의 장단점이 있을 거고 각자가 가지는 그림의 매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매력을 최대치로 살리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 기본기가 쌓인 상태에서 내가 나만의 매력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의도한 대로의 데포르메를 한다거나 생략, 과장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낼 수 있는 매력의 최대치를 점점 올릴 텐데, 이게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제 아무리 좋은 색을 본 눈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의 센스가 있고 화면을 구성하는 레이아웃의 감각이 좋고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살려서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런 데서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는 분들도 이 그림 잘 그렸다 아닌가를 보면서 일정 이상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투시도법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또 투시도법을 잘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투시에 대해서 정석대로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다들 내가 그림에 대해 일정 이상의 관심이 있다. 내가 그림을 일로써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추천이니까 뭐 무조건이라고 한다거나 그림쟁이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는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될 거다 하면은 그 정도 시간과 노력과 정성 정도는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추천할 만한 서적. 일단 제가 20살 때 봤던 책이 발상과 표현 기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책상 옆에 책을 쌓아놨는데 몇 권 정도? 지금 이게 그 책인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진짜 그거네. 이겁니다. 이거 발상과 표현 기법. 좌우가 반대죠? 발상과 표현 기법.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커트 행크스와 레리 벨리스톤이 지은 발상과 표현 기법. 이거는 사실 투시만을 다루는 책은 아니고요. 투시에 관련된 부분이 만 여기 정도부터 시작돼갖고 어디까지냐? 만 중후반부 어디까지 대략 있어요. 나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정도 내용이 투시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만 꼭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투시에 관련해서만 설명되어 있는 책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가 됐든지 간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아마 투시 관련한 내용으로 나왔는데 이상하게 멍뚱한 소리가 써 있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흥미 돋울 겸, 물론 이제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아는 선 안에서 투시도법이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언제 나왔는지 이런 얘기 조금 해보면 여러분들 투시도법 이렇게 어렵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울 수 있고 소실점이 어딨냐, 몇 점 투시냐, 되게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기본 원리는 모든 투시도법이 이제 일종의 알고리즘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것의 전제, 그것은 가까우면 커 보이고 멀면 작아 보인다. 똑같은 크기도 보는 내 1인칭 시점에서 가까우면 크고 멀면 작아 보인다. 가까우면 길고 멀면 짧아 보인다. 이 얘기예요. 결국 모든 것의 전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써가면서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제가 글씨를 못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서양 미술사 기준으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시도법 이게 서양 회화에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회화의 투시도법은 근간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논외로 하고 서양 회화의 투시도법, 그래서 선투시도법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르네상스기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이제 뭐 미술의 르네상스, 건축의 르네상스, 음악의 르네상스 이게 용어는 같은데 각각 나타난 시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옛날에 배웠던 어렴풋한 기억으로 건축의 르네상스가 제일 빨랐을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미술 그리고 뭐 음악 이런 순서로 갔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게 그리면서 하면 좋겠네. 근데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뭐 미술 뭐 서양 미술 전공한 사람 없어요? 뭐 디자인 전공한 사람, 미술사 공부했던 사람, 이거 보는 사람 중에 미술사 공부했던 사람 없어요? 르네상스가 14세기 시작인지 14세기 시작인지 15세기 시작인지 그게 헷갈리는데 미술 기준으로. 어쨌든 간에 뭐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죠 14, 15 그때쯤이죠. 뭐 그렇긴 한데 뭐 어찌됐건 간에 이제 르네상스가 도래하기 전에 그 이전 세대까지의 그때까지 이제 중세잖아요. 르네상스를 중세의 이제 중세 미술의 끝으로 보는데 미술에서 중세 미술까지는 투시도법이 발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없던 기술을 누군가가 창안을 해서 발명을 한 거예요. 투시도법을, 선투시도법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거 진짜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재밌나? 근데 듣는 건 재미는 있어요. 이게 진짜 재미없는 거 아니야? 흥미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어찌 됐건 간에 뭐 말하는 나는 재밌으니까 뭐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발명을 했는데 그래서 발명되기 전까지의 회화 양식과 르네상스기 이제 화가들의 그림의 완성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완성도의 기준이 달라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미술사 전공이나 미학 전공이 아니니까 뭐 그냥 제 꼴린 대로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전까지 중세시대 그림은 쉽게 말하면 뭐 약간 이집트 벽화랑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저 중세회화 되게 좋아합니다. 참고로 박물관에서 되게 여러 번 봤는데 진짜 멋있는 거 많아요. 진짜 색이 너무 아름답고 막 금박으로 막 이렇게 해놓은 거 되게 많은데 근데 일단 투시도법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거기에 근간이 되는 일루전을 형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봤을 때 중세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중요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중요한 사람은 크게 그려. 안 중요한 사람은 작게 그려. 그런 거예요. 이집트 벽화처럼. 이집트 벽화 보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잘생긴 게 최고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생긴 사람이 똑똑한 말하면 더 멋있잖아요. 그죠? 나란 얘기는 안 했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르네상스 회화부터는 이제 그런 게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특정 3차원 공간을 기준으로 그 공간 안에 인물이건 뭐 자연이건 건축물이건 이렇게 있을 때 그게 이제 3차원으로 튀어나와 보이게 만드는 거 그거에 대한 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르네상스기에 실제로 화가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그게 또 표정으로 말하는 거랑 말로 하는 거랑 다르죠. 표정은 이렇게 뭐 요즘 뭐 아니라고 뭐 이렇게 아니라고 발 싹 빼고 뭐 그냥 모른 척 하면 되니까 말로 뱉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말로 하진 않았어요. 아무튼 간에 화가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밖에 나가가지고 거리 풍경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르네상스기가 되면서 이제 도시들도 발달하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래서 발달된 이제 건축물이 쫙 있는 길거리에 나가서 그걸 내가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 화가 입장에서는 그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그려야지 내가 눈으로 보는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그림으로 그려질까. 되게 그걸 하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뭔가 깨달음이 빡 온 거야. 그래서 보니까 건축물이 이렇게 앞에 두 줄 이렇게 쫙 있고 길이 이렇게 쫙 있는데 건축물에 그 모퉁이들이 내가 바라보는 지점, 내가 한 곳을 보고 있으면 양쪽에 있는 건축물들이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쭉 줄다가 그 방향 그대로가 마치 점 하나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게 흥미 위주로 말하는 거니까 사실이 좀 왜곡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게 다시 가서 이제 나중에 뭐 카메라 옵스큐라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거기 가갖고 저도 이제 수업에서 옛날에 배웠던 건데 유리 있죠, 유리.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림 그릴 때 형태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길거리에 엄청나게 큰 유리장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크기랑 똑같은 유리장을 가지고 가서 눈앞에서 한쪽 눈 감고 이렇게 보면서 내 눈앞에 이렇게 유리 세워두고 뒤쪽에 보이는 걸 보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투명한 유리에 보드 마카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형태를 그냥 따라서 이렇게 대고 그려. 그러면은 일단 당연히 형태적으로 정확하겠죠. 내 이제 한쪽 눈 감고 눈으로 보면서 그냥 거기다 겹쳐 보이게끔 이렇게 선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정확해서 최고의 정확도를 가지겠죠. 근데 그걸 하다가 보니까 더더 이제 깨달음이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특정한 원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들끼리 어떻게 되는데? 이게 작아져서 이렇게 쭉 점을 향하는 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에서 평행한 선들끼리는 하나의 점을 향해서 좁혀지는구나. 이런 특정한 법칙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법칙을 전제로 그거를 정리해서 선투시도법이라는 것을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 하나 생각나는데 다 제가 배웠던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뭐 그리는 기술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한테 딱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서적 보면서 이제 찾아낸 거 제가 뭐 생각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미술사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미술사 그냥 시간에 제가 배운 거예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미술사 연구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하나 배웠던 것 중에 생각나는데 딴 길로 좀 셀 수 있는데 브루넬레스키라는 건축가가 있었어요. 르네상스 초기에. 그죠? 레이어의 탄생. 그쵸? 레이어의 탄생이죠. 레이어의 탄생이지. 그래서 이렇게 유리 레이어를 하나 딱 해놓고 이제 그리는 거죠. 대고. 현실을 모작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건축가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이탈리아의 그 피렌체 아시죠? 피렌체. 영어로 플로렌스, 피렌체. 피렌체 아시죠?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건축을 하시던 분인데 이탈리아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래 그 로마의 수도가 있던 곳이죠. 그쵸? 근데 이제 로마가 천도를 하면서 떠나버렸죠. 동쪽으로. 그래서 지금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이전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서쪽에 서로마가 생기는데 얘는 사실은 뭐 지들끼리 로마라고 이름 갖다 붙인 거지 뭐 정통성이 뭐 없어요. 그냥 로마는 그냥 동쪽으로 수도 이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버리고 나니까 이탈리아가 이제 이 문화적으로 명맥이 이제 뚝 끊긴 거예요. 로마에서. 그래서 로마 건축을 했던 그 기술이 완전히 실전되게 돼요. 아무도 그거를 건축할 수 없게 된 거죠. 이탈리아 땅 한정에서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저거를 다시 건축할 능력이 없어요. 건축학적 기술이 없는데 없든 말든 상관없이 옛날에 건축했던 거는 거기 그대로 세워져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에 가보시면 판테온이라는 건축물이 있는데 로마인들이 옛날에 세웠던 게 계속 남아 있었는데 이제 르네상스기까지 지금도 있죠. 판테온이 있는데 그게 돔 아시죠? 이렇게 돔? 내부가 엄청나게 거대한 돔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중세 건축 양식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고딕이죠. 고딕은 이제 첨탑을 높게 세우고 뼈대를 이렇게 지지해가지고 엄청나게 높게 올리는 양식이죠. 그것도 건축학적으로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저는 고딕 양식의 건물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높이 하는 그런 거든 이제 잘 만드는데, 문제는 이제 돔은 계속 재현을 못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기에 돔을 재현을 하고 싶은데 못 하겠는 거지.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이제 피렌체 두오모 있죠? 피렌체 그게 돔인데, 피렌체 대성당 거기 가보면 그 사진을 보여줄 수 있나? 검색. 이건데 이게 이제 피렌체 대성당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성당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돔이 있죠. 이거를 여기다 이따만한 돔을 올리고 싶다. 우리가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자. 그러면서 저거를 건축 계획을 딱 해놨는데, 정작 성당을 건설을 시작했는데 기술적으로 돔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돔을 올리지 못한 상태로, 쉽게 말하면 뚜껑이 없는 상태로 건설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갑자기 단어 생각나는데, 건설이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기술적으로 뭐 뚜껑을 올릴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뚜껑이 비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상태에서 이제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 계속 연구를 막 해가지고, 돔을 이렇게 올리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도해서 뚜껑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피렌체에 이제 가시면 이 대성당을 볼 수 있는데, 이 대성당이 쉽게 말하면 이거 뚜껑 올린 사람이에요. 참 쉽죠? 브루넬레스키. 그래서 브루넬레스키, 여기 연관 검색어 피렌체 대성당 나오죠. 브루넬레스키가 건축가이기 때문에 건축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브루넬레스키 동상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건축가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림도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켈란젤로 하면은 화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더 많지만, 사실은 조각가고 약간 그림 그리는 건 그냥 약간 부업 같은 느낌이었던 사람이고, 브루넬레스키도 건축가인데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뭐 건축한다고 그림 그리지 말란 법 없잖아. 그래서 그림 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시도법을 여러 사람의 연구 끝에 발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미술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선투시도법을 완벽하게 적용한 그림을 그린 최초의 사람이에요. 브루넬레스키가. 대단하죠? 건축 한번 했다 하면 막 크기가 가늠도 안다는 막 이따만한, 지금 사람이 요만하잖아. 이 점만한 요게 사람이거든요. 뭐 이따만한 돔을 막 올리는 기술을 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갑자기 선투시도법, 그 전까지 있지도 않았던 거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그림 막 그려버려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이거 저는 이제 종교가 없는데 이거 기독교 계열 종교를 뭐 천주교, 개신교, 뭐 정교회 이런 거 믿는 분들은 아시겠죠? 성삼위일체, 영어로 트리니티, 성삼위일체라는 그림을 그려요. 그게 지금 요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벽화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제단이 있고, 여기 이제 요렇게 고통받는 예수가 있고, 그 뒤에 이렇게 구멍이 쭉 뚫려서 뒤에 이제 여기 아치 형태가 있고 구멍이 쭉 뚫려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워낙 옛날 그림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뭐 명암이 막 엄청나게 탄탄하다거나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투시가 어떻게 적용됐냐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이게 그림이 얼마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투시를 어떻게 적용한 거냐면, 그 당시 그 평균 신장 있죠. 사람의 평균 신장을 고려해서 그 사람이 벽화 그려진 그 벽 앞에 특정 거리,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리에 섰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를 계산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투시도법을 전제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실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제
투시도법이 적용된 그림을 그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인류는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예를 들면 이제 TV란 게 없는 세상에서 TV를 처음 본 사람처럼 예를 들면 영화도 처음에 이제 영화란 게 없던 세상에서 갑자기 영화가 발명이 되고 나서 그 그냥 기차역에 기차 도착하는 거 찍어서 상영할 때 사람들이 막 오 진짜 기차 온다 말해서 막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얘 뭐 진짜인지 뻥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와 이거 진짜 벽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투시도법의 위력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막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여기다 이렇게 거울을 비춰갖고 막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성삼위일체의 투시도법이 이제 요거예요. 지금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요게 사람이 있죠 여기에. 그래서 자기가 요거를 이렇게 라지 어이구 라지 왜 마사초라고 나와? 마사초 그랬어? 내 기억이 이상한 거야? 모르겠다. 진짜 기억이 잘못됐나? 뭐 아무튼 이 그림이 중요한 건데 요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자기가 건축가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적으로 이 공간을 도면을 그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렇게 도면 그렸어요. 여기에 얘가 이렇게 서 있고 이 사람이 서 있고 그랬을 때 벽이 이렇게 이 A 요게 벽이에요. 벽 앞에 요 정도 거리에 서면 요 정도 거리에 선 평균 키의 사람의 눈에서는 요 지점이 여기 있다. 요 지점이 여기서 그러면 요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 시선이 여기 있잖아요. 요렇게 가면 요 벽에 요 지점에 걸릴 것이다. 요 지점은 여기다. 얘의 머리에 요거는 여길 것이다. 요 지점은 요렇게 하면 여기다. 요 지점은 여기다. 이런 걸 하나 다 계산해서 그거를 상하 좌우 다 계산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튀어나와 보이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뭐 트위터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보시면 가끔 뭐 3D 아트 이래 가지고 아스팔트 도로에다가 구멍 뚫린 것처럼 칠하는 거 있죠. 그거 요즘에 봐도 신기하잖아요. 누가 그런 거 해놓으면 오! 아스팔트에 구멍 뚫린 것 같다. 오! 도로에 구멍 뚫렸어. 대박!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몇백 년 전에 해버린 거예요. 사상 최초로, 인류 최초로.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충격 받았겠죠. 지금 우리도 충격을 받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투시도법의 근간이다. 이해되시죠? 참 쉽죠? 그래서 이제 그죠? 이제 결국 투시는 수학적인 계산이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이제 3D 게임 하실 때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렌더링 하는 게 그 계산인 거예요. 물론 뭐 명암의 계산도 있지만 일단 형태적으로가 그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 혹은 3D 툴에서 입체적으로 돼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막 빙빙 돌리면 그게 진짜 튀어나온 물체처럼 형태가 완벽하게 맞죠. 그 계산이 정확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미안합니다. 땅꼬마 눈높이는 계산 안 됐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근데 미안합니다. 뭐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땅꼬마인 거를. 근데 이 시대 평균 키가 지금의 땅꼬마 키랑 비슷할 수는 있겠지. 근데 뭐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투시도법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시다. 물론 이제 길에다가 이렇게 3D 아트 할 때 고전적인 투시도법을 쓰는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카메라가 워낙 흔하잖아요.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서 거기다 투영해가지고 그리는 게 워낙 이제 간편하고 쉽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프로젝션 쏴가지고 겉 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핸드폰 좀 보겠습니다. 저도 생활이 있잖아요, 그죠? 스트리밍을 해도 내 생활은 있다.
지금 자꾸 절 직접적으로 아는 제 지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전화를 왜 걸었어? 여보세요? 얘 봐라. 전화를 지가 걸어놓고 지가 끊으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알람을 꺼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투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쉬운 예시를 하나 그려보면, 뭐야, 터치인가? 터치 끄기. 나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터치링이 지금 기능을 해가지고, 터치링 기능, 터치링 사용 불가, 사용 불가, 사용 불가, 사용 불가. 표시 안 하고 안 해도 된다. 됐어. 수업료. 예를 들면 육면체를 그려요. 육면체라는 거 전제가 수직으로 만나는 6면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주사위 같은 거죠. 뭐 박스, 뭐 택배 상자도 모두 다 육면체죠. 육면체가 면이 6개지만 우리가 3차원에서 눈 뜨고 있는 사람인 이상은 면이 3개 이상을 볼 수 없죠.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면 하나가 보일 거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제가 이제 이런 거 눈앞에서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보면 저는 이 면 하나가 보이겠죠? 이렇게 반쯤 돌리면 그러면 이 2면이 보이겠죠?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 이 3면이 보일 거잖아요. 근데 4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3차원에서는 일단 없어요. 없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적당한 시점으로 이렇게 그렸다. 뭐야 이거? 적당한 시점으로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이제 얘가 뭐 직육면체일 수도 있겠죠. 정육면체일 수도 있고 직육면체일 수도 있고 자기 맘인데 뭐 제가 뭘 그래도 제 맘인데 근데 일단 정육면체는 아니냐? 그거는 이제 길이의 문제니까 그거는 내가 그냥 뭐 적당히 그려놓고서는 난 원래 저렇게 생긴 거 그렸다. 우기면 뭐 할 말 없죠. 근데 이제 투시가 틀렸냐 안 틀렸냐를 판단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거는 각각의 소실점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공간 안에서 평행한 선, 그래서 이 상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요 긴 쪽 방향 모서리 4개 3차원 안에 이 현실에서 이 4개의 선은 얘가 정확한 직육면체라면 평행하죠. 평행한 선은 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연장하면 멀어지다가 결국 내 선이 평행한 모든 선이 만나서 하나의 점으로 끝난다. 내 눈높이에서. 그게 소실점이에요. 그러면 긴 선 말고 이쪽 짧은 내선도 만나서 어딘가로 가고 높이가 되는 이 내선도 만나서 어딘가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방향이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틀린 거 왜 틀렸냐? 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각도로 그려볼까? 이거를 이렇게 그릴 때 이것도 직육면체네. 제가 고의적으로 틀린 걸 그려볼게요. 그냥 대충만 그릴게요.
이렇게 되면 틀렸다. 왜 틀렸냐? 어디가 가까운가를 생각해보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육면체에서 요 앞면 그리고 점선으로 그리면 요게 이제 뒷면이죠. 요게 앞면이고 앞뒷면 중에 나한테 뭐가 가까운 거야? 당연히 내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앞면이라고 말을 했겠죠. 나한테 요 면이 가깝고 요 면이 멀죠.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으로 다 알잖아요. 가까우면 크고 멀면 작아진다. 근데 지금 이 선이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이 선이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 두 선이 이쪽이 좁고 이쪽이 멀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얘가 커지고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 안에서 봐도 마찬가지인데 요게 요거보다 가깝죠 나한테. 요거보다 요게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쪽 바깥으로 보여지면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맞으려면 요 선보다 요 선이 짧아야 되죠. 그러면 얘가 필연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아주 약간이라도 좁아지게 돼요. 요 선보다 요 선이 멀죠. 그럼 얘도 이쪽 방향으로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평행한 선들이 이 선들이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선까지 해서 이 선들이 결국 모여서 하나의 점으로 가서 끝날 것이다. 그게 소실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선이 더 가깝죠? 그러면은 이 지금 요 선들은 소실점이 이쪽 방향에 있는 거고 요 선들은 이쪽 방향에 있는 거고 얘도 여기가 나한테 가깝죠? 내가 지금 윗면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가깝고 여기가 멀죠. 그러면은 이쪽 방향으로 소실점이 생길 것이다. 그게 투시의 1차적인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 소실점이 역전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가까운 게 작아 보이고 멀면 커지는 화면인 거예요. 그런 화면 여러분들 일단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일단 그건 3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가까우면 커 보이고 멀면 작아 보이는가? 보통 이제 투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제 주변에서 제가 이제 봐왔던 사람들 좀 봤을 때 이런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왜 작아질까? 멀면 왜 작아질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 눈에 동공을 통해서 이 주변의 빛이 들어온 빛을 우리가 시신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동공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면적은 있지만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이 제 두 점을 향해서 들어오고 우린 그걸 통해서 보기 때문에 가까우면 커 보이고 멀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이쪽에서 멀어질수록 빛이 덜 들어와서 빛이 많고 적고로 이거 좋은 뭐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멀어질수록 빛이 덜 들어와서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눈곱만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멀어질수록 빛이 덜 들어온다. 빛이 더 들어온다, 덜 들어온다는 정확하게 명암에 대한 얘기죠. 그죠? 빛이 더 들어와서 밝아 보이고 덜 들어와서 어두워 보이는 거죠. 만약에 빛이 더 들어와서 커 보인다. 바꿔서 말하면 멀수록 빛이 덜 들어와서 작아 보인다가 맞는 말이면 그러면은 빛이 덜 들어오면 작아 보이고 많이 들어오면 커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갑자기 이렇게 플래시 팡 터뜨리면 세상에 모든 게 갑자기 막 커지고 방에 불을 끄면 갑자기 막 슉 작아지고 막 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빛이 덜 들어와서 어둡다. 그럼 방에 불 끄는 순간 갑자기 방이 막 효로로로로로 막 이렇게 되겠지. 그럴 일은 없죠.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제 명암에 관한 얘기죠. 빛이 덜 들어온다, 더 들어온다. 이거는 완벽하게 명암에 대한 얘기예요.
그림의 명암에서 신경 써줘야 될 거고, 다시 이제 원래 얘기로 들어와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쳐다보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앞을 보고 있다, 요렇게. 근데 제 눈앞에 요만한 사각형이 있다고 해보죠. 요만한 사각형이 제 눈앞에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제가 바라보는 제 눈에 맺히는 잔상, 사실은 여기 이제 시신경에 요 뒤에 맺히겠지만 그냥 임의로 여기 있다고 해보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물론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정확도는 떨어지겠지만 일단 여기서 있다고 해보면, 그러면 제가 지금 동공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임의로 여기서 여기까지 요 모퉁이가 여기서 요렇게 여기에 딱 부딪힌 빛이 요렇게 들어와야 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펜툴 같은 거 쓸 수 없나? 그냥 이렇게 합시다. 편하게. 이렇게. 전혀 안 편하네. 이 수업 들으면 학원 같은 건 안 다녀도 되는 전혀 안 부분인가요? 편하네. 아주 개같네. 그냥 이렇게 이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서 요렇게,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요 지점을 지났어요. 여기서 여기면, 방금 뭐 이상한 소리 나는데? 제가 지금 헤드폰 안 쓰고 있어가지고 소리 안 들리는데? 여기를 지나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죠. 그러면 여기를 지나고 여기서 여기를 지나죠. 여기서 여기, 그러면 여기고 여기서 여기, 그러면 지금 여기죠. 이거를 바꿔서 해보면 지금 요 상자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상자 있을 때 1번 상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내 눈에 요만한 크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요만하게 보이겠죠, 내 눈에. 근데 두 번째 상자, 이게 이제 1번이죠. 두 번째 상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은 내 눈에 지금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2번 상자. 3번 상자 여기죠. 거의 비슷하지만 좀 더 작죠. 3번 상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3번.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이게 크기가 완벽하게 동일하죠. 제가 아까 복붙했죠. 그냥 완벽하게 동일한데 눈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상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도네레서 후원? 못 봤으면 무효. 그래서 1, 2, 3이 순서대로 지금 요래 작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보통 그러니까 이 생각을 안 해보시더라고요. 지금 이 말 하자마자 갑자기 나왔죠.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 보통 이 생각을 안 해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눈이 그렇죠. 눈이 렌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지금 1번, 2번, 3번을 지금 요 방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를 기준으로 제가 말을 했죠. 그냥 1번, 2번, 3번이 만약에 그냥 제 정면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제 눈이 만약에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제 동공이 딱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 아, 아기는 어떻게 생기냐? 아기는 어떻게 생기냐? 좋은 질문이에요. 섹스를 하면 생깁니다. 그 이상은 알아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면 임의로 생각했을 때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투시도법의 이제 함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 투시도법상 내가 이렇게 물건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이제 1점 투시다 라고 배워요. 그래서 내 시점이 지금 정확하게 가운데 여기 있고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정 가운데서 이렇게 사각형 셋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뒤에 깊이 쪽 소실점이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요렇게 사각형이 생기고 얘는 이제 요렇게 돼서 요렇게 줄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돼서 요래 돼서 그림 실력과 요렇게 인성은 됐다. 비례하나요? 뭐 요렇게 됐다. 뭐 요게 요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건 투시도법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시도법이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인공적으로 발명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구멍이 있죠. 이게 전형적인 구멍인데 정면에서 내가 수직으로 어떤 면을 보고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게 투시도법상 1.2시예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을 때 함정이 있어요. 제가 얘를 보고 있을 때 눈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까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미 여기까지 가면 요 선이라고 해봅시다. 요 선. 여기 말고 요 모퉁이 여기서부터 제 눈까지 그러면은 거리가 요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이쪽은 요 정도죠. 그러면 내가 비록 정면을 쳐다보고 있고 모든 사각형이 나한테 수직으로 이렇게 배열이 쭉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정면에 있는 건 제일 가깝고 먼데 있는 건 나로부터 거리가 멀죠. 대각선이니까. 요 선에 비해서 요 선이 멀죠. 이렇게 해보면 지금 얘 여기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거의 뭐 절반 내외의 거리밖에 안 되죠. 그러면 현실에서 당연히 가까우면 크고 멀면 작아지죠. 그럼 얘가 이제 화면에서 그려질 때 실제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선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 선이 이 세로선만 있다고 쳐봅시다. 6개가 똑같은 길이로 있을 때 내 눈에 만약 이게 눈앞에 정렬돼 있다 그러면 거리 때문에 가까울수록 아무리 수직으로 이게 쫙 이렇게 일렬로 돼 있어도 가까울수록 길고 멀수록 짧아지니까 내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으면 내 시야에 얘가 이렇게 보이고 이게 뭐 더 이제 분할을 더 해봅시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멀수록 작아지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겠죠? 아무리 정면에 있어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각형들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어안 렌즈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의식을 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모든 인간은 직선을 휘어진 상태로 봅니다. 우리가 직선이라고 인식되도록 얘가 자꾸 이렇게 여기서 장난질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자라고 인식을 해서 그렇지 잘 생각해보면 휘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복도 같은 데 있죠. 긴 복도 아니면 건물의 옆면 거기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특히 이제 천장이 낮은 건물일 때 잘 보이는데 천장이 낮은 건물일 땐 벽의 폭이 이제 내 눈앞에 좁을 거잖아요. 이 정도로 보일 거잖아요. 그때 정면을 보고 딱 서서 한 지점만 내가 고정해서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서 내가 여기를 쳐다봐도 이런 데 있는 게 의식이 되고 보이죠. 쳐다보면서 천장과 벽의 위쪽 경계선, 벽과 바닥의 경계선이 어떻게 보이나 한번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휠 거예요. 휘다가 작아져서 멀어져서 내가 의식할 수 없는 범위까지 벗어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1점 투시도법상 해결할 수 없는 구멍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투시도법상 예를 들면 3점 투시다. 소실점이 정렬되는 거를 정원으로 그리거든요. 그렇게 해야 투시도법상 정확한 형태가 나오고 우리가 그거를 좀 튀어나와 보인다라고 인식은 할 수 있는데 사람 시야가 근데 정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시야가 기본적으로 좌우가 넓고 위아래가 좁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 군데 보시면서 이렇게 세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위로 안 보여요. 이 손이 안 보여요 지금. 근데 요 정도 거리였죠. 근데 이 바깥을 이렇게 보면 한 이 정도까지 보여요 지금. 지금 캠이 찍는 거 이상으로 제 밖으로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제 시야의 모양이 이렇게 타원인 거죠.
시야 바깥에 있는 거 어떻게 보이나 의미가 없죠. 안 보이는데. 그리고 내가 손을 이렇게 할 때 손이 여기 있다는 걸 아는 정도지, 제가 손이 여기 있다는 걸 아는 정도지 이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요. 요 안으로 들어와야 아 이게 요렇게 생긴 거구나 라고 명확하게 인지가 되죠. 그런 거에서 오는 오류도 보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투시도법은 기본적으로 한쪽 눈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눈의 위치가 양쪽이 다르죠. 그래서 이쪽 눈으로 볼 때랑 이쪽 눈으로 볼 때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3면 이상 보일 가능성이 없다 했는데 실제로는 이 눈보다 폭이 좁은, 예를 들면 제가 요런 주사위를 이렇게 정면에서 살짝 돌리고 이렇게 가까이 본 상태로 보면 왼쪽 눈을 감으면 이쪽 면이 보이고 오른쪽 눈을 감으면 이쪽 면이 보여요. 그 말은 양쪽 눈을 다 뜨면 이쪽, 위, 아래 네 면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그림에서는 왜 불가능하냐면 한쪽 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누가 도내했어요 또? 누가 후원했어요? 채팅창에, 제가 지금 여기에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채팅창에는 누가 뭘 후원했는지가 안 떠요. 기본적으로 저한테. 그래서 제가 지금 포토샵을 띄워놓은 모니터가 이쪽 방향에 있고 채팅창을 보는 모니터가 이 방향에 있고, 그리고 제 방송화면이 지금 스트리밍 프로그램이 이쪽 모니터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시면 원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이쪽 모니터 스트리밍 프로그램에 떠요. 근데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설명하느라고 카메라랑 채팅밖에 안 보고 있고 스트리밍 프로그램에서 나는 소리는 전혀 안 들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얼마 들었는지 모르고. 다음에 도내한 비용만큼 뭐 보립니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뭐였던 거? 방금 뭐 떴는데? 아, 그리고 이상하게 지금 이게 지금 잡음이 얼마 전까지 없었는데 다시 또 뚜뚜뚜뚜뚜뚜 막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들리나? 어떤 날은 되게 많이 들리고 어떤 날은 되게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되게 쓰고 있기가 싫어요 사실은. 아, 잡음이 너무 들려. 짜증나. 이러면, 아, 그러니까 전에 잡음을 완전히 잡았었는데 다시 나요. 좀 덜 난다 이제. 좀 덜 난다. 알았어요. 네, 헤드폰 썼죠. 헤드폰 썼고 스트리밍 보고 있어요. 빨리 후원해요 지금. 기회를 줄 때 후원해. 수업료. 아, 네, 감사합니다. 1,000원. 수업료 좀 싼데. 야, 이거 듣고 1,000원 냈으면, 야, 이거 뭐 차라리 주지 마라. 마지막이다. 정말 당신은 나를 애꿎게 하네요, 여츠. 그러니까 이거 잘리네, 후원이. 감사합니다. 아, 후원 되게 1,000원씩 여러 번 했나봐요. 1,000원씩 여러 번 하고 그래. 한 20만원짜리 한 번 해요. 아, 그 보정하면서 그래야 되냐? 아, 근데 일단 우리가 현실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선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직선이라고 인식을 해요. 우리가 인식할 때 여기서 막 장난질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정해서 그림에서 곡선으로 그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곡선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보정을 안 한 그냥 일직선으로 된 3점 투시로 그리는 게 제일 정확해 보여요.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만화 보면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만한 이제 만화 중에 나루토도 유명하고 많이들 보셨겠죠. 나루토 보면은 되게 이렇게 클로즈업한 장면, 어안 렌즈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게 해가지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정 장면에서 쓸 때는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이렇게 넓게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시야를 그릴 때 그렇게 곡선을 많이 활용해서 어안 렌즈처럼 그리면 되게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림 그릴 때 아주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1점 투시, 2점 투시는 그냥 이해를 위해 알아두시고 3점 투시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과투시일 때 쓰는 거죠. 과투시가 언제 어떻게 생기나도 중요한데, 투시 얘기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리면, 이제 화면에다 이렇게 물건을 그릴 때, 사람을 이렇게 전신을 다 그렸어요. 사람을 전신을 다 그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을 전신을 그리면, 얘가 뭐, 요렇게, 내 캔버스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다가 얘 상자를 들고 있어. 근데 그 상자가, 막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엄청 과투시로 그려졌어. 보통 이렇게 그려요. 물건에 투시를 적용해야 되는구나. 투시를 적용해야 되니까 소실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좁게 그려. 근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내 시야가 쳐다보는 사람의 시야가 요만하다. 내가 얘를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러면 이렇게 그려줘도 돼요. 근데 만약에 캔버스 이렇게 자르고 전신이 다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전신이 내 눈에 어떤 사람이 내 눈앞에 서 있는데 전신이 다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과 거리가 조금 있죠. 그 형태가 다 눈에 들어오는 거라면 그러니까 내 시야에 그 사람이 꽤 작게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 사람에 비해서 더 작은 거. 그거는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사람 입장에서 요만한 사각형이죠. 그러면은 아까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내 눈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는 애 지금 여기에 있는 사각형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길어 보이고 여기서 여기를 하면 한 요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뒤에가 벌써 이렇게 돼서 얘는 이렇게 대략적인 모양으로 투명하다면 이렇게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돼버리면 얘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멀리 있으면 거의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별로 안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이 대상의 폭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거리가 A만큼의 거리다. 지금 똑같죠? 요 상자 크기가 똑같으니까 내 눈으로부터 이 대상까지 전체 이 뒷면까지가 이게 B다. 얘도 B다. 이건 B 대시다. 그랬을 때 즉 얘의 물체까지는 요거 대비해서 요만큼이 얘와 얘가 비율상으로 차이가 크죠. 그죠? 그러니까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요만큼 대 요만큼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작죠.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이 내 눈에 다 보인다. 만약에 내 눈이 있다. 내 시야 안에 사람 한 명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얘가 요 정도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내 전체 거리 대비해서 얘가 코딱지만큼이겠죠. 그러면 투시가 별로 안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투시가 별로 안 들어가야 된다는 표현 자체가 사실 부정확해요. 모든 3차원 형태는 투시가 적용돼야 돼요. 근데 이제 소실점과의 거리가 멀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행선들이 공간상에서 평행한 선들이 그림에서도 비교적 평행에 가깝게 크기 변화가 거의 없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시는가요? 근데 기껏 나를 잡음 들리는 헤드폰을 씌워놓고 뭐 후원은 하지도 않아. 뭐 어차피 후원 그러니까 벗겠습니다. 아 배고프다.
말하니까 배고파. 이번에 새벽 봤어요. 2시 다들 이번에 댁으로 봤어요. 들어오세요. 근데 재영이가 자꾸 근데 웃기는 거 알려줄까요? 저번에 지금 저 정욱바라기라고 하신 분이 저 아는 동생인데 제가 저번에도 막 방송할 때 후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재영이 입장에서는 돈을 막 쓴 거잖아요. 그죠? 한 몇만 원 썼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저희 그 정산을 그러니까 현금으로 제가 저걸 찾으려면 정산 계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산 계약을 저번에 했는데 거기 조건에 총액이 5만 원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달로 2월 된다. 정산이 되지 않고 2월 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액이 5만 원을 안 넘으면 제가 애초에 그 돈을 찾을 수도 없고 그냥 천년만년 그 안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 금액이 5만 원 안 넘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이 뭐 실명 뭐 까지면 어때? 뭐 도내 유도 님이 오져버리네. 뭐 그래서 뭐 테러를 당했어요. 뭘 당했어요? 뭐 덩치가 곤만한데. 그렇다. 지금 그래서 방송을 지금 한 1시간 한 반 정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투시의 중요도와 아주 대략의 원리에 대해서는 수업료. 설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이게 본인이 이해를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타고나는 공간 지각력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사실 조금 이제 짜증날 수 있는데 공간 지각력이 되게 좋은 사람은 저런 거 이해 없이도 그냥 일정 이상 그럴듯하게 그냥 다 잘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공간 지각력이 되게 낮다. 이거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IQ 검사하잖아요. 그 공간 지각력 파트 있죠. 그게 난 낮게 나온다. 그런 분들은 저런 거를 입체를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 능력이 낮은 거니까 쉽게 말하면 3D로 모델링 하는 게 되게 힘든 거죠, 머릿속에서. 그게 안 되면 그 책을 보면서도 아무리 이 생각을 해도 이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만약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고 그 능력에 죽을 때까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뭐하러 이 얘기 했겠어요. 그죠? 이해할 필요 없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안 늘 건데. 그럼 그냥 포기하고도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그릴 수 있는 다른 방법 찾는 게 낫지. 어차피 안 될 건데. 그죠? 할 필요 없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정도, 공간지각력의 고전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후천적으로 노력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까지 거의 누구나 도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시에 대해서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누구는 1분 만에 할 거 나는 10년 걸릴 수 있겠죠. 그럴 일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실험 결과로 봐도 이 정도의 차이는 절대 나지 않고요. 불과 몇 주 내지 몇 달 안에 그 능력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해요. 거기에 관련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달, 내가 그림을 그린 사람이다. 그림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다. 근데 거기에 몇 달 정도 그림쟁이로서 살 거다. 그림 10년, 20년 그릴 거잖아요. 근데 몇 달 정도 그거 투자 못 하겠어요? 그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오히려 초반에 그게 되게 싫고 짜증이 나더라도 한 몇 달 정도 딱 바짝 하면은 그 후에 나의 그림의 삶이 되게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고작 그 몇 달, 물론 이제 여건이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 뭐 이런 여건이면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진짜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그러니까 포기하시지 말고 꼭 이 부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냐 마냐 상관없이 그냥 중요한 줄 몰랐었다 그랬던 분들은 지금부터 하면 돼요. 그리고 간과했던 분도 하면 되고 그냥 하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하면 돼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죠.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시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그러면은 주변에 그런 거를 잘 맞추는 사람한테 물어보시거나 내 책을 더 읽어보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시거나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세요. 물론 좋은 선생님이 있다면 가장 좋겠죠. 네, 그거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첫사랑 누구야? 누가 얘기했어? 첫사랑 누구야? 첫사랑 누구야? 나와서 엎드려 뻗쳐. 네. 뭐 학원 수강을 한다거나 뭐 또 학원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그리고 뭐 투시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세상에 뭐 저밖에 없냐? 당연히 안 그럴 거잖아요. 그죠? 좋은 선생님도 많이 계실 거니까. 네.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 찾아서 배우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 그림 지가 아무리 잘 그린다고 해도 자기 그림 자기가 잘 그리는 거랑 남한테 잘 가르쳐 주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죠. 좋은 선생님과 좋은 그림 그리는 사람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아무리 좋은 선생님도 나랑 안 맞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을 잘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뭐 학원비가 좀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학원 강사로 제 일을 하고 있어서 잘 안단 말이에요. 좀 비싼 게 아니에요. 대학교 등록금 수준인데 좀 비싼 게 아닌데 내가 그 돈을 마련할 수 없다. 그런 분도 벗고 많겠죠. 계신가요? 입고 계신가요? 다행히 이제 유튜브에 자료 같은 거 똑똑한 분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 사실 유튜브에 웬만한 자료는 공짜로 볼 수 있죠. 내가 인터넷 회선만 있다면 볼 수 있죠. 인터넷 회선도 없다. 죄송한데 그건 제가 못 도와드리지만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